자, 이론 뽀개기 41회 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저당권 회력 몇 가지 봤죠. 추가적으로. 제3취득자의식이 있었죠.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보호를 세 가지 방법으로 했죠. 소유권을 취득한 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취득자는 변제권과 구상권이 있었고,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경매 대가부터 우선상환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가 있었죠.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감소되었을 때 일단 첫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저당권 침해와 저당권자의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었죠. 네 번째,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당권 처분 및 소멸이 있었죠. 저당권 처분은 별거 아니죠. 저당권만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고 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근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특수저당권 중에 공동저당권을 맞죠. 채권이 하나고 채권자도 하나인데 수개의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공동저당권이고 이 공동저당권을 나중에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동시배당하는 방법이 있고 이시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의 개념을 잡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과 을 사이에 6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 공급하고 6개월 뒤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이걸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될 때까지, 즉 정산일이 될 때까지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 전까지는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하죠. 그래서 각과 을은 뭐를 약정한다 그랬죠? 우선 변제 한도를 미리 약정한다 그랬죠. 이게 채권 최고액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최고액만을 먼저 정하고 채권 채무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권이다. 두 번째, 그 채권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 채무가 설령 소멸하거나 타인에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채권이 소멸해서 빵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즉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또 하나, 을이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즉 채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항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고요. 최고액은 이자에 산입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봅니다. 이건 조문만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몰라도 돼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본다. 자, 일단 근저당권 이렇게 그림을 딱 기억해 두셨다가 뭐가 중요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언제 확정되는가의 문제. 그죠? 언제 확정되는가의 문제. 또 우선 변제 한도인 최고액의 의미. 이 두 가지가 근저당권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즉 장래 발생할 특정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조건부 채권도 마찬가지죠. 특징,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했죠. 그러니까 불특정돼 있다. 또 하나, 채권이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채권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계속적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죠, 먼저. 그죠? 뭐 6개월간 A 물건을 외상 공급한다는 계속적 거래 계약과,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케 하는 원인 계약과 그다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죠. 이건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똑같아요.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일 거고,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여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등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겠지. 다만 예외가 있었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뭐 그랬었죠. 거기 니은이죠. 리을,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약정 여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결산기 안 정해도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2개 기억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최고액,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다. 최고액은 얼마다.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존속기간이라든가 결산에 관한 약정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최고액과 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계약, 아까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했죠.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즉 4번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 이게 뭐예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외에 별도로 그 채권을 발생케 하는 원인 계약, 계속적 거래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근저당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근저당권의 효력이 나왔어요.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가지.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의 완화. 또 하나가 채권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즉 계속적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인 중에 채권이 일부가 설령 타인에게 이전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냐? 안 받아. 즉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아. 요거 이전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360조가 있었잖아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예외적인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액이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으니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결산기에 현실로 존재하는 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와 관해서 A 360조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조심할 것 첫째, 지연배상. 저당권은 1년분에 한했잖아요. 근저당권은요, 최고액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1년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2년분도 되고 3년분도 됩니다. 자, 이자도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보고 담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360조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따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B 2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뭐예요? 우선 변제 한도라고 그랬죠. 그죠? 우선 변제 한도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액이 1억이야. 딱 확정이 됐어. 자, 확정된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근데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놨어. 요런 경우.
이게 우선 변제 한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1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채무자가 야 최고액이 1억이니까 나는 1억까지만 변제하겠다.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최고액 1억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의미하는 거지 채무자가 최고액까지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한도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니은 당연한 거죠. 채무자는 이 최고액 1억을 근거로 나 1억만 갚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디귿은 됐고 리을 피담보 채권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아까 A 물건이었잖아요. B 물건으로 바꿀 수 있냐? 있다. 채무자가 갑이었잖아요. 병으로 바꿀 수 있냐? 있다. 있는데 다만 변경 이전 채무는 담보되지 않고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라는 게 또 판례야. 이것도 대법원 판례라서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니은 리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자,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6개월이라는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되죠. 당연한 거고 가. 두 번째 6개월이 결산기인데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빵원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여기서 끝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빵원인 상태에서. 그러면 아직 존속기간 6개월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채권을 빵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빵원. 채권이 빵원으로 확정됐으니 근저당권을 소멸했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말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결산기를 아예 안 정했어요. 그냥 A 물건을 외상 공급한다라고만 계약을 했고 언제 결산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 이럴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그때 채무가 확정된다. 여기까지. 요 뒤에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볼 거고 이건 읽지 마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되는 거 가나다 3가지.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 니은 디귿. 요거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경우. 요때는 둘로 나눕니다. 니은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하고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 나누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신청 시 확정이 됩니다. 신청 시. 반면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이 되고 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을 할 거 아닙니까? 요때 확정이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3가지 확정된다. 언제 확정되는가? 아, 요때 확정된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확정이 됐어. 리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산기가 도래서 확정이 됐어. 확정 이후 채권. 이건 담보되지 않죠. 당연하죠. 확정 이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아요.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도 이자나 연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담보되겠지, 이거는. 그죠? 확정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당연히 담보되지 않겠지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담보된단 말이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리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미음이 나왔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채권액이 1억 2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1억만 갚겠다 안 된다 그랬죠. 1억 2천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채무자는 다 갚아야 한다. 1억만 갚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일 뿐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컨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니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경매가 되면 당연히 우선 변제는 최고액까지만. 이렇게 되겠죠. 우선 변제는 최고액까지만. 이렇게 나눠서 A. 근저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뭐만 갚으면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그죠? 그러나 B. 채무자는 뭘 갚아야 된다? 채권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 그죠? A, B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C.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도 아니고 제3취득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 권리자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나도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처럼 취급해달라. 근저당 말소를 청구하겠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겠죠.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만 이렇게 되겠죠. A, B, C 기억하시고 4번은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당연하겠죠.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미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근저당권의 변경 양도가 있는데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침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자 바꿀 수 있고 채무 범위 바꿀 수 있고 채권자 바꿀 수 있고 존속기간 바꿀 수 있고 최고액 등을 바꿀 수 있다. 그중에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니까 당연히 변경 등기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 범위나 채무자 추가 교체할 수 있죠. 채무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경 이전 건만 담보되고 변경 이후 건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근저당권의 양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채권액이 확정이 된 후에 그 확정된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게 될 것이고요. 채권 양도는 통지해야 되고 근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6번 근저당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죠. 그죠?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됐고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 이게 뭐야? 제3취득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우리 물권법에서 본 게 있어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전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게 3번 또 나오죠. 4번 근저당권, 저당권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후에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어버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저당권에서 봤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4번 내용 확인하시고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근저당이 나왔는데요. 우리 공동저당 넘어갔죠? 공동근저당도 넘어갑니다. 공동저당이 어렵고 근저당권이 어려운데 그걸 합쳐놓은 공동근저당 역시 어렵겠죠. 그래서 공동근저당도
최근에 문제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지문에는 넣어놨는데, 내용에는 넣어놨는데, 나중에 역시 문제풀이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할 겁니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저당권은 딱 요 정도로 정리해서 끝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보물권과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봄으로써 물권법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어려운 건 다 했고요. 이제 계약법 보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뼈대를 잡겠습니다. 계약법 10문제 나온다 그랬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죠. 각각 5문제씩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강론에는 3개의 계약이 나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중에 매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60% 출제가 되고요. 임대차에서 한 4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는 각각의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정도를 주는 이 총론이 문제입니다. 총론. 이 총론에는 계약법 전체를 규율하는 몇 가지 제도들이 나와요. 제도.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 536조 37조 동시 이행의 항별권, 538조 9조 위헌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험은 주로 거기서 나옵니다. 계약 다시 한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에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앞서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체결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자주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기타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걸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총론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거, 계약의 성립,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총 7덩어리죠. 7덩어리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 총론. 먼저 계약이 뭐냐? 법률행위죠. 어떤 법률행위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그리고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겠죠. 그리고 그 청약과 성락의 내용이 일치를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뭐가 생긴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청약과 성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다는 말이 들어가고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한다는 게 들어가고 법률행위라는 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할까 말까.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다면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세 번째, 그 상대방과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 매매를 할까? 임대차를 할까? 마지막으로 구두로 할까? 계약서를 쓸까? 방식,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4가지 자유가 있고요. 이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지 않고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행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우리 민법 총칙의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 104조 불공정한 행위 무효 같은 게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약관규제법이라고 단행법이 있습니다. 이 약관규제법에 관련된 문제를 가끔 출제해요.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고
따라서 약관규제법 자체를 한 문제로 출제하기는 당분간은 어렵지만 지문으로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약관이 뭐냐? 우리 보험약관 생각하시면 되죠. 보험회사가 장차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해둔 보험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죠. 명칭 불문합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련된 게 약관규제법이고요.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두 단계로 규제합니다. 하나가 보험회사가 만들어 온 약관이 보험계약에 포함이 되려면 그게 편입이에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편입통제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통제예요. 자, 이와 관해서 첫째,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국가가 만든 법에 규정된 것을 약관에 반복하고 있거나 약관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명시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또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도 명시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자, 명시 설명 의무가 없는 것 중에서 요거 법에서 규정된 거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것들은 만에 하나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괜찮다 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네 번째, 명시 설명한 약관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할 수 있는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개별 약정할 수 있다. 개별 약정할 수 있고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개별 약정 우선 원칙.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입 통제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편입이 됐다. 무조건 그 약관은 다 적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상대방에 불공정하다면 약관은 무효가 되는데 불공정한지 여부는 약관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공정 통제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해석과 관련된 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네 번째, 다 통과해서 약관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사자는 약관을 준수해야 되죠.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약관이 법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냐? 당연히 합의했기 때문이죠.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 법규범이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해석의 원칙. 자, 약관이 불공정한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 관련 몇 가지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 중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첫째,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통 보험약관 생각해 보시면 다수의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하잖아요.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또 하나가 해석을 했는데 불분명해. 그러면 상대방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착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라. 두 가지 해석 원칙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약관을 해석을 했더니 자, 계약이 있고 보험계약,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 있고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더라. 일부 무효죠. 여기에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 전부 무효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무효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뭐라고? 계약은 원칙,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 이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 다만 잔존 부분,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부 무효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까지만 약관규제법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의 의의와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과 관련된 약관 규제법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계약과 관해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 별거 아닌데 단순 암기 형태인데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계약의 종류를 한번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